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는 197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노먼 볼로그 박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분의 업적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농업과학자가 어떻게 평화상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평화상 수상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보통 평화상 하면 정치 지도자나 인권운동가를 떠올리는데 농업과학자라니 좀 의외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노먼 볼로그 박사는 녹색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말 그대로 수억 명, 정말 수억 명의 생명을 기하에서 구해낸 분입니다. 수억 명이요? 네. 특히 1960년대 상황을 보면요.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는 막 폭발하는데 식량 생산이 전혀 따라가질 못했어요. 이게 그냥 배고프다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심지어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아, 그러니까 굶주림이 단순히 인도적인 문제를 넘어서 안보 위협까지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기아가 사회 불안을 낳고 이게 정치적 혼란이나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 볼로그 박사의 그런 개입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볼로그 박사가 개발한 고수학 밀품종 덕분에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식량 자급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효과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불과 몇 년 만에 곡물 수출국으로 변모했으니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굶주림으로 인한 사회 붕괴나 정치적 불안정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볼로그 박사 자신도 굶주림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협력을 통해서 갈등의 근본 원인을 뿌리 뽑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무기가 아니라 빵으로 평화를 이룬 아주 중요한 비폭력적 평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로 이분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런 신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볼로그 박사는 1914년에 미국 아이오와,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농업 대불황을 직접 겪으면서 가난과 배고픔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걸 몸소 체험한 거죠. 아, 직접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이게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으신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경험도 중요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대공황 때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굶주린 사람들이 절망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 그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아, 과학, 특히 농업 과학을 통해서 이런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산림학을 하려다가 식물병리학이랑 유전학으로 전공을 바꾸신 겁니다. 곡물 병충해 저항성 연구에 매달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신의 경험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국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네요. 자, 세 번째는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서다입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량 위기가 심각했던 멕시코로 가셨다고요? 보통은 좀 안정적인 곳에서 연구를 할 텐데 왜 하필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셨을까요? 네, 1944년에 록펠러 재단 프로그램에 합류하면서 멕시코로 가게 됩니다. 당시 멕시코는 밀 생산량이 너무 부족해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 불안의 뇌관 같은 거였어요. 그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드신 거네요.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이 어쩌면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볼로그 박사는 달랐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농민들은 당연히 새로운 방식에 대해 불신이 심했고 정부 관료들의 비협조 같은 장벽도 많았다고 해요.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직접 밭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부대끼고 설득하고 또 실험을 계속 밀어붙인 거죠. 결국 굶주림이야말로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 신념 하나로 움직이신 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네 번째, 행동의 시작입니다. 멕시코에서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기적의 밀 개발에 성공합니다. 기적의 밀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핵심은 단간종, 그러니까 키 작은 밀 품종 개발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키가 작으니까 비료를 많이 줘도 잘 쓰러지지 않고 또 병충해에도 훨씬 강했거든요. 아, 그래서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군요. 단순히 좋은 품종을 개발한 걸 넘어서 이걸 농민들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노력이었나요? 직접 시범 농장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재배 기술, 비료는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물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치고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구실에만 있는 과학자가 아니라 교육자이자 현장 활동가였던 셈이죠. 와, 정말 품종 개발부터 보급, 교육까지 다 하신 거네요. 이 멕시코에서의 성공 방식, 그러니까 좋은 품종 더하기 재배 기술 전파가 다른 나라로 이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공 모델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 나라들의 곡물 생산량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급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적인 녹색혁명의 시작이었고 또 노벨 평화상 수상의 결정적인 공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다섯 번째로 비폭력 혹은 평화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로그 박사의 접근 방식을 보면 이게 참 독특한 평화 전략 같아요. 맞아요. 보통 평화하면 정치적 협상이나 군축 이런 걸 떠올리는데 볼로그 박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죠. 그의 전략은 철저하게 과학과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지식이요? 네, 기아나 빈곤 같은 문제들이 결국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된다고 보고 이걸 농업혁신이라는 과학기술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준 거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요. 그러네요. 직접적인 대립이나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실제 시험 재배를 통해서 결과를 눈으로 딱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데이터, 실질적인 성과, 이걸로 불신이나 저항을 넘어선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비폭력 개혁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볼로그 박사는 기술 전파에 그치지 않았어요. 현지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 나라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돕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걸 지속 가능한 자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지속 가능한 자립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에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 이게 단기적인 원조를 넘어서서 평화를 위한 정말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사회와의 연결. 이 볼로그 박사의 녹색혁명, 이게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아시아로 기술을 전파할 때 이 국제적인 연대가 아주 중요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죠. 그리고 세계은행, 또 록펠러 재단 같은 이런 국제기구들의 도움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런 기구들이요? 네, 이런 기구들의 어떤 자금력이나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신뢰를 얻기가 수월했고 또 새로운 품종을 쫙 보급한다거나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외부 지원만 철썩 믿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뭔가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볼로그 박사는 이게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까 현지 역량을 키우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현지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직접 손을 잡고 그 지역 농민이나 과학자들이 스스로 품종 개량도 하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죠. 아, 직접 교육을? 네. 그래서 그가 남긴 말 중에 국제적 협력은 씨앗을 심는 도구일 뿐 열매를 가꾸는 건 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딱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개발한 기술 있잖아요. 그거 지적재산권 이런 거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다 공개했어요. 인류를 위해서. 와, 대단하네요. 이것도 참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7번째. 갈등의 진짜 원인에 대한 통찰. 이게 단순히 배고프다, 먹을 게 없다.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더 깊이 봤군요. 뭐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도 있었고 또 토지 소유가 너무 불평등한 거 그리고 농업 시설 자체가 너무 낡은 거 심지어는 그 국제 경제 질서 안에서 저개발국이 처한 어떤 불리한 위치 같은 것들까지 구조적인 문제들. 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얽혀서 기아를 만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기술은 씨앗에 불과하다. 진짜 토양은 제도와 교육이다. 씨앗과 토양. 비유가 멋지네요. 그러니까 기술 보급만으로는 안 되고 교육, 토지개혁, 정부 정책, 국제협력 이게 다 같이 가야 한다. 이런 통찰이었던 거죠. 특히 그 자립불능의 구조를 지적했다는 게 좀 인상 깊은데요. 어떻게 보면 외부 원조가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려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현지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걸 끊임없이 막 촉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 때처럼 이 식량 부족 문제가 민족이나 종교 갈등하고 딱 결합되면 이게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걸 간파했던 거죠. 거기까지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식량 생산 늘리는 걸 단순히 배 채우는 걸 넘어서 잠재적인 분쟁을 미리 막고 평화를 만드는 수단,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예방책으로 활용한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전략가 수준이죠. 정말 그렇네요. 자, 8번째는 가장 큰 위기 혹은 시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혁명이라도 뭐 꽃길만 걸었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나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역시 기술적인 문제들이 컸습니다. 수십 번 실패하는 건 뭐 예사였고요. 병충해에도 강해야지, 수확량도 많아야지, 또 그 지역 기후나 토양에도 잘 맞아야지. 이런 품종 개발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죠. 연구비 지원이 막 줄어들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듣기로는 기술적인 어려움보다 더 넘기 힘든 벽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저항이 훨씬 더 힘들었죠. 예를 들면, 아니, 외국 과학자가 왜 우리나라 농업에 간섭하는 거냐. 뭐 이런 현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심, 견제 같은 거요. 텃세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오던 자기 방식대로 농사 짓고 싶어하는 농민들의 반발도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에서는 정치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지면서 정부 지원이 갑자기 뚝 끊기기도 했고요. 진짜 위기였겠네요. 그럼 어떻게 돌파했나요? 볼로그 박사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직접 시험 농장을 운영해서 그 결과를 눈앞에 딱 보여주는 방식으로 불신을 하나하나 없애나갔죠. 실증으로.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비판이 계속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녹색혁명이 단기적으로는 식량 생산을 확 늘렸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늘려서 토양이 황폐해지고 물이 부족해지는 그런 환경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환경 문제. 네, 또 소규모 농민들이 이제 대규모 농업 시스템에 종속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이런 비판도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 블로그 박사는 뭐라고 했나요? 볼로그 박사는 아니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만 따질 수는 없지 않냐.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 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도 뭐랄까 이런 비판들을 통해서 혁신의 어떤 이면 또 한계점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9번째는 노벨상 수상 전후의 반응입니다. 1970년에 농업과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니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그 당시에는 보통 전쟁을 끝냈다거나 인권운동을 한 분들이 주로 받았으니까요. 근데 노벨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그가 식량 증산을 통해서 인류에게 근거 있는 희망, well-founded hope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거 있는 희망. 네. 그러면서 평화라는 개념을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생존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까지로 확장시킨 거죠. 특히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직접적인 혜택을 본 나라들에서는 볼로그 덕분에 대규모 기근도 막고 그로 인한 사회 불안이나 심지어 내전까지 막을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았죠. 정말 큰 영향을 미쳤네요.
근데 수상 소감에서는 또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좀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맞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녹색 혁명이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건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 문제도 심각해질 테니 경각심 늦추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아주 강하게 촉구했죠. 그냥 상 받고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시 한번 던진 셈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 환경 문제나 사회 불평등 심화 같은 비판도 여전히 계속됐겠죠. 그럼요. 수상 이후에도 그런 비판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공로, 그러니까 수억 명의 생명을 기하에서 구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그의 수상은 노벨 평화상의 의미를 좀 더 넓힌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평화상 이후의 여정입니다. 노벨상 수상이 끝이 아니었군요. 그 후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았네요. 오히려 뭐랄까 더 불타올랐다고 해야 할까요? 노벨상 수상자라는 그 명성을 적극 활용해서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기아 문제 해결이 이렇게 시급하다, 더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죠. 아, 영향력을 발휘했군요. 네,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곳에 아주 척박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녹색혁명 모델을 만들고 보급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확량 많은 품종만 주는 게 아니라 물대는 시설, 그러니까 관계 시스템 개선하고 토양 관리하는 법 가르쳐주고 농업 교육까지 다 결합해서 그 지역 농업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는 그런 지속 가능한 식량 자립을 목표로 삼은 거죠. 이야, 정말 포괄적인 접근이네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잊지 않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국제 옥수수 밀 개선센터 CMIMIT라고 하죠. 거기서 젊은 농업과학자들을 꾸준히 키워냈고요. 1986년에는 아예 직접 세계 식량상 월드푸드 프라이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2, 제3의 본루계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한 겁니다. 세계 식량상. 환경 부담이나 사회 불평등 같은 비판들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식량 증산과 장기적인 생태 보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서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조율하는 어떤 전략가 또 조정자 역할까지 해낸 셈입니다. 11번째 유산과 계승자들, 노먼 볼로그 박사. 이분이 남기신 게 단순히 뭐랄까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과학이랑 또 협력, 이걸로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 가능성을 보여준 게 크죠. 실제로 모델을 만들었고요. 아, 그냥 기술만 딱 주고 끝?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걸 강조했어요. 그 철학이 중요했던 거죠.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농업연구센터 CGIAR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농업 연구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친 거거든요. 그리고 볼로그 펠로우십 같은 걸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품종들 있잖아요. 거기에 특허를 안 걸고 그냥 다 공개했다는 거. 이건 좀 대단한데요. 네, 맞아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걸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본 거예요. 와, 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인도주의적 실천이었고 덕분에 식량 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분쟁 같은 거 그런 걸 예방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직접 만드신 세계 식량상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여전히 농업 분야 혁신가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기후변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에 새로운 녹색혁명을 얘기할 때도 볼로그의 원칙, 그러니까 과학, 교육, 국제협력 이게 여전히 핵심으로 언급돼요. 미래를 위한 어떤 지침처럼요. 12번째, 평가와 논란. 하지만 어떤 영웅 이야기든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볼로그 박사나 녹색혁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찬사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날카로운 비판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논란은 역시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한 가지 작물만 엄청 넓은 지역에 심는 거예요. 집약적 단작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화학 비료나 농약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쓰게 되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서 토양이 좀 안 좋아지고 지하수 오염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죠. 생태계 교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요. 기한은 막았는데 대신 지구가 병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중적 유산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네요. 그럼 환경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사회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불평등 문제인데요. 불평등이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종자는 좀 자본이 있는 대규모 농장이나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그렇죠. 비용이 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료값이나 종자값을 감당하기 힘든 작은 농민들은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농촌 안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에만 너무 집중했다 이런 비판도 있다면서요. 네.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뭐랄까 토지 소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불공정한 무역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더 근본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볼로그 박사 본인도 나중에는 녹색혁명이 일시적 성공일 뿐이라고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경고했다는 점이에요. 아, 스스로도 그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성취도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걸요. 13번째. 오늘의 시점에서 돌아보다 굶주림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공허하다. 이 말이 요즘처럼 이렇게 와닿는 때가 또 있을까 싶어요. 기후 위기도 그렇고 전쟁 때문에 식량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이런 상황일수록 볼로그 박사가 강조했던 거, 과학, 교육, 국제협력,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1970년에 노벨상 받을 때 연설에서 일시적 성공이다.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번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지금 보면 꼭 예언 같아요. 맞아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만드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송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 자체를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수확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환경도 생각하고 또 공정한 분배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시대인 거죠. 결국 볼로그 박사는 평화라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단순히 식량을 그냥 주는 걸 넘어서서 각 지역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힘을 치워주는 거. 그게 분쟁을 막는 진짜 길이라고 본 거죠. 네, 그의 삶은 우리한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류를 구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요. 14번째, 결론.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들어보니까 볼로그 박사한테 평화라는 건 그냥 전쟁만 없는 상태, 이게 아니었네요. 네, 전혀 아니죠. 굶주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안정된 조건, 그 식량 안보 자체가 평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녹색혁명은 기아를 줄여서 식량 때문에 싸우거나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 이런 갈등의 씨앗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구조적인 평화 만들기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이 아니라 과학이랑 교육, 자립, 국제협력 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요. 네, 그렇죠. 평화가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굶주림 없는 밥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답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긴 환경 문제나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 이런 과제를 남긴 거고요. 네. 그의 유산을 제대로 이어받으려면 이제 식량 생산이랑 환경 보존,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까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래의 평화는 결국 지금 우리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 그걸 그의 삶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노먼 볼로그는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불리죠. 과학과 국제협력, 이걸 통해서 기아 문제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고수학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정말 수억 명의 생명을 기아에서 구했죠. 그래서 평화를 설계한 실천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라든지 농촌 사회 안에서의 불평등 심화 같은 문제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중적 유산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요즘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역시 진정한 평화는 굶주림 없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주하는 거죠. 그의 유산은 21세기 이 기후위기와 식량 불안정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중요한 성찰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에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에 197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노먼 볼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1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빌리 브런트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